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러브데이가 가리킨 의자에 앉으며 외쳤다. 당신이 예고했던 3개의 단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걱정거리까지 추가됐어요. 러브데이 브루. 그려진 단검 사건. 12월. 두려움으로 시작해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는 12월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시국에 컨텐츠를 올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여의도 차가운 바람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러브데이 부르게 그려진 단검 사건인데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림을 해석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역시나 홈즈 못지않게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발휘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러브데이 부르게 매력이 빛나는 사건입니다. 겨울밤, 잠시라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시름과 걱정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그려진 단검 사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단검 사건은 내겐 미스터리라는 걸 인정하지만 잃어버린 목걸이에 대해서는 글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 다이어 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젊은 여성이 귀중한 보석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 설명은 명백하지. 때론 뻔한 설명이 거부되기도 하죠. 러브데이 부르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매서운 동풍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코트를 입고 길을 걷는데 바람이 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연기가 굴뚝으로 들어와 다이어 소장의 얼굴로 날아오고 있었다. 어쨌든 그랬다. 그날 아침 다이어 소장과 그의 동료 브룩 사이에 오간 다양한 논의 주제는 마치 의도적으로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다이어 소장은 폭발했다. 마냐! 그가 손에 힘을 주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명백한 것을 거부하고 난해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곧 2개의 사과에 2개의 사과를 더해도 4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공경에 처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지. 호쿠 씨가 오셨어요, 소장님. 그때 직원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다행히도 분위기는 전환되었다. 두 사람이 사석에서 어떤 의견 차이가 있든 고객 앞에서는 그런 차이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했으니까. 다이어 소장의 짜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신사분을 모셔와요. 소장이 직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러브데이를 향해 돌아섰다. 이분은 앤서니 호크 목사님이신데 멀루양이 임시로 머무는 집 주인이야. 그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는데 20년 전 부유한 여성과 결혼하면서 성직을 내려놓았네. 멀루양을 골치 아픈 구원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녀의 아버지 조지 멀루경이 후견이 내게 보냈어. 마지막 문장은 낮고 서두르는 말투로 덧붙였는데 그 순간 호크 씨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60에 가까운 남자로 백발에 깨끗하게 면도했고 동그란 얼굴에 작은 코가 다소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는 남자였다. 그는 점잖게 인사했지만 약간 흥분되고 긴장한 듯 했다. 그는 러브데이에게
지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평소에는 느긋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불안한 눈길로 러브데이를 바라보았다. 다이어 소장은 서둘러 지금 고민하는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데 그녀가 도움을 줄 것이라 설명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문제가 없겠군요. 호크 씨가 말했다. 오늘 아침 우편으로 왔습니다. 제 적이 여전히 나를 쫓고 있어요. 그가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큰 사각형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큰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약 15cm 길이의 2개의 단검이 잉크로 그려져 있었고 칼날은 유난히 뾰족했다. 다이어 소장은 그 그림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 그림과 이전에 받은 그림을 비교해보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정확히 같은 크기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그러나 그 봉투에 들어있던 종이에는 단검이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그는 두 봉투와 그 안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조용히 비교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두 봉투를 부릉양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세밀하게 조사했다. 두 봉투는 정확히 같은 종류였고 각각 동글동글한 필체로 호크 씨의 런던 주소가 적혀 있었으며 각 봉투에는 코크와 런던 소인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봉투에 동봉된 종이에는 단검 한 자루만 그려져 있었다. 러브데이는 돋보기를 내려놓았다. 봉투는 그녀가 말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의 주소를 쓴 것이지만 이 마지막 2개의 단검은 첫 번째 단검을 그린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검은 소심하고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 의해 그려졌어요. 선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덧칠된 걸 보세요. 그런데 다른 단검은 이보다는 좀 더 솜씨가 좋은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선은 거칠지만 대담하고 자유로워요. 이 그림을 집에 가져가서 여유 있을 때 다시 비교해 봐야겠어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다이어 소장이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다. 반면 호크 씨는 매우 당황한 듯 보였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2명의 적이 나를 쫓고 있다는 건가요?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일랜드의 어떤 비밀 결사 회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실수로 보낸 건 아닐까요? 나는 평생 어떤 정치적 선동에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다이어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비밀 단체 회원들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확실히 확인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소인의 어떤 가설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코크에서 발송되었을 수도 있어요. 목걸이 분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러브데이가 단검에서 다이아몬드로 대화 주제를 전환하며 말했다. 제 생각에는 단검이 그려진 사건은 목걸이 분실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 소장이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끼어들었다. 이 문제를 좀 더 조사해보면 각각의 상황이 다른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단검은 소란을 일으키려는 어리석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크 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외쳤다. 만약 이 일이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와 지내고 있는 조카 잭이 제가 바라는 만큼 착실한 녀석은 아니지만 그의 친구 중에는 장난꾸러기들이 많거든요. 그의 친구 중에 장난꾸러기가 많다. 러브데이가 그의 말을 따라했다.
확실히 소장님의 추측에 신빙성이 있네요. 동시에 우린 사건의 다른 이면도 살펴보고 도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막고 협박하기 위해 단검 그림을 보냈을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쫓고 있는지는 상관없을 거예요. 단검을 보낸 사람을 찾으면 도둑을 찾게 될 거고, 도둑을 찾게 되면 단검을 보낸 사람도 멀리 있지 않을 테니까요. 호쿠시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곤란한 상황이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이고 다음에는 3개의 단검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운이 다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번째 단검을 받은 것은 하인들 앞에서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기겠다고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한 후였어요. 나는 목걸이가 내 집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조지경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었거든요. 호크 부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반대했나요? 러브데이가 물었다. 그래요.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녀는 이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멀로 양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처형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연락이 와 아내가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다이어 소장을 찾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후쿠 씨는 자기 말을 수정하기 위해 덧붙였다. 그러니까 소장에게 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 소장, 제 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다이어 소장이 대답했다. 호쿠 부인이나 멀로 양이 이 문제에 나서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를 말했나요? 모두 합치면 아마 100가지 이유는 될 겁니다. 하지만 전부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는 멀로 양이 경찰 법정에 출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녀는 절대 법정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걸이가 난리를 피울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 목걸이는 900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럼 호쿠 부인은요? 아내는 멀로 양에 있는 자리에서 그녀의 의견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게는 개인적으로 경찰을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다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여자아이들은 항상 보석을 부주의하게 다룬다며 그 목걸이를 북경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영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다이어 소장이 말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멀로 양이 영국에 도착한 이후로 아무도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도 그녀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예, 그래요. 조지경은 딸의 방문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서 딸이 목걸이를 가져갈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맡겨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2-3번 멀로 양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요청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제 아내가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매우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녀는 멀로 양에게 다이아몬드를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즉시 은행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멀로 양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짐을 풀면서 목걸이를 보석함에 넣은 후 옷장에 넣어두었는데
다른 보석은 그대로 있었고 목걸이를 넣어둔 상자만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제 아내와 그녀의 하녀가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 방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멀로 양에게 그녀의 하녀가 따로 있겠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녀와 함께 북경을 떠난 나이든 하녀가 뱃멀미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다가 몰타에 도착했을 때 멀로 양은 그녀가 하선해 피에노 회사 직원이 돌보다가 외양선이 그녀를 다시 중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머물도록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불쌍한 여자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관을 가져오지 않아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타지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멀로 양은 남은 항해 동안 하녀 역할을 할 사람을 3등 선실 승객 중에서 고용했다고 했어요. 멀로 양은 북경에서 현지 여성과 단둘이 긴 여행을 떠난 건가요? 아니요. 친구들이 홍콩까지 동행했어요. 그곳이 여행 중 가장 험난한 구간이었으니까요. 홍콩부터는 그녀와 하녀 단둘이 콜롬보 호를 타고 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를 런던 부두에서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젊은 여성은 플리머스에서 하선하고 싶어 해서 그곳에서 워털루역으로 가겠다고 나에게 정보를 보냈고 나만 괜찮다면 워털루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독립적인 성향을 지닌 젊은 아가씨 같군요. 그녀는 중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나요? 그래요. 프랑스와 미국 가정교사들이 그녀를 교육했고 그녀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지경은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떨어질 결심을 하기 어려웠죠. 호크 씨와 조지 멀로경은 오랜 친구인가요? 예. 그는 20년 전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나와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 그가 젊은 댄버스의 무례한 관심에서 딸을 빼내려고 했을 때 그가 은퇴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녀를 맡아달라고 내게 부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는 은퇴 후 영국에 정착할 계획이었거든요. 댄버스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그는 겨우 21살 된 청년이고 게다가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북경으로 보내 언어를 공부하게 했는데 세관에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죠. 그가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려면 아마도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멀로 양은 상속녀로 성인이 되면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러니 조지경은 그녀가 좋은 짝을 만나길 원할 수밖에요. 멀로 양은 마지못해 영국에 온 것 같군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집과 친구들을 떠나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멀로 양에게 이곳은 낯선 곳인데다가 그녀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거든요. 어디도 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며칠 전 아버지의 오랜 중국 친구들이 그녀를 만나러 왔는데 멀로 양은 두통이 있다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 생각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내 조카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현재 호쿠 씨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현재는 평소보다 한 명이 더 있어요. 내 조카 잭의 인도에서 그의 연대와 함께 돌아와 우리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보통은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집사와 요리사, 가정부, 아내의 하녀가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하녀가 멀로 양의 하녀 역할도 겸하고 있고요. 다이어 소장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10분 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육량이 호크시 댁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우선 집 내부에서부터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체할수록 상황은 나빠질 거예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저는 오늘 오후라도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거든요. 호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재로서는... 그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내가 내일 모레 돌아올 예정이니 그날 아침까지 집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이죠. 러브데이가 끼어들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제가 굳이 집에서 잠을 자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웨스트엔드 회사에서 고용된 인테리어 디자이너 신분으로 가장해 후쿠시댁 리모델링을 위해 방문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할 일은 연필과 노트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전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테고 후쿠 씨의 가족은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제 작업은 필요에 따라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죠. 후쿠 씨는 이 제안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떠나기 전에 약간 긴장한 듯한 태도로 제안을 하나 했다. 만약 아내가 계획보다 빨리 돌아온다는 정보를 보낸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저를 곤란하지 않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러브데이는 그런 정보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신중함을 믿어달라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러브데이가 타피스토 광장에 있는 후쿠 씨의 집에 오래된 황동 문고리를 들어올리자 근처 교회 시계가 4시를 알리고 있었다. 연로한 집사가 그녀를 맞이하며 1층에 있는 응접실로 안내했다. 방 안을 둘러본 러브데이는 자신의 역할이 가장이 아니라 진짜였다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집은 편리하고 안락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실용성과 편리함에 중점을 주었던 초기 빅토리아 시대 특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은 삶의 부수적인 것들에 무관심해지면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러브데이는 이 집에서 젊음은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 어렵겠어. 만약 이 방에 한 무리의 딸들이 들어온다면 곧바로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며 빛바랜 흰색과 금색 벽지, 백합과 장미가 수놓인 의자, 테이블과 벽난로 선반 위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여러 장식품을 살펴보았다. 반쯤 주름 잡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노란색 커튼이 그녀가 앉은 앞쪽 응접실과 뒤쪽 응접실을 나누었다. 커튼 반대편에서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드를 다시 섞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고마워요. 자, 또 나왔네요. 하트 여왕이 다이아몬드에 둘러싸여 있고 제게게 등을 돌리고 있군요. 멀로양,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당신을 떠난 남자의 미련은 뒤로 하고 후쉿. 그녀가 작은 웃음과 함께 말을 끊었다.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온 게 분명해요. 여자의 웃음은 현재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슬픈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바로 그 순간 후쿠 씨가 방으로 들어왔고 거의 동시에 두 젊은이는 노란 커튼 너머에서 나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러브데이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젊은 남자는 내 조카 잭으로 보이는 짙은 눈동자와 머리카락을 한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녀는 잭의 삼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잭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해 보였는데 후쿠 씨와 마주하자 그녀의 태도가 변하며 격식을 차리고 조심스러워졌다. 우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당구를 칠 거예요. 잭이 호크씨에게 말하며 러브데이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잭, 나이 든 신사가 말했다. 내가 집 전체를 새로 장식하려고 하는데 이 숙녀분이 그 문제를 조언하러 왔다고 한다면 넌 뭐라고 하겠니? 이것은 호쿠씨가 가장 그럴듯하게 꾸며낸 영국식 거짓말이었다. 잭은 즉시 대답했다. 그렇다면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두 젊은이는 함께 자리를 떠났고 러브데이는 곧바로 자기 일에 착수했다. 저는 위층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할게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후쿠씨, 하녀 중 한 명이 침실을 안내하도록 해주시겠어요? 가능하다면 그 하녀가 멀루양과 호크 부인을 모시는 하녀였으면 좋겠고요. 호쿠씨의 부름을 받고 온 하녀는 집안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고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호쿠씨가 그녀를 부른 것이 큰 무례를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고상한 침묵 속에서 러브데이에게 하인들의 침실이 있는 위층을 보여주었고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러브데이가 노트에 기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집의 주요 침실이 있는 3층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멀루양의 방입니다. 그녀는 여러 방 중 하나의 방문을 열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입술을 딱 다물었는데 다시는 열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러브데이가 들어간 방은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초기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침대는 분홍색 안감을 댄 장식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화장대는 얇은 모슬린 천과 탈라탄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러브데이의 시선을 끈 것은 방 안이 극도로 깔끔하다는 것이었다. 이 깔끔함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철저히 고려해 꾸며진 것으로 마치 인류 가정부의 손길이 닿은 듯했다. 말하자면 방 안의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여성이 옷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곳에 준비되어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드레싱 가운 옆에는 발판과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화장대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의자 오른쪽에 있는 작은 일본식 테이블 위에는 머리핀 상자와 빗, 손거울이 놓여 있었다. 이 방은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네요. 러브데이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모서리의 각진 느낌을 없애려면 모로코식 목공예가 필요해요. 하지만 멀루양의 하녀는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질서정연하면서도 편안한 방은 처음 봐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러브데이의 행동에 말하기를 꺼려하던 하녀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현재 멀루양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하녀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제 평생 이런 아가씨를 모셔본 적은 없었어요. 그녀 스스로 일한다는 뜻이군요. 도움을 거절하고.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분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녀는 이전보다 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옷을 입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방을 떠나기 전에 방을 정리합니다. 심지어 거울 앞에 의자를 놓아두는 것까지요. 그리고 머리핀 상자의 뚜껑을 열어 핀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까지요. 러브데이가 덧붙이며 잠시 일본식 화장대와 그 위에 화장 도구를 살펴보았다. 러브데이는 이 방을 살펴보는데 5분을 할애했다. 그녀는 침실 조사를 나중에 마치겠다고 말하며 하녀를 응접실 문 앞에서 돌려보내면서 떠나기 전에 호쿠씨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하녀가 놀랄 정도였다. 호크 씨는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손에 전보를 들고 급히 나타났다. 아내가 오늘 밤은 돌아올 거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30분 후에 워털루에 도착할 거라고요. 그가 갈색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푸릉양, 이제 어쩌죠? 아내가 이 사건 수사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녀는 한 번 말한 것은 아주 확고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러브데이가 끼어들어 말했다. 이 집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끝냈으니까요. 나머지 조사는 린치코트나 제 방에서 해도 충분해요.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끝냈다고요? 호크 씨가 놀라며 되물었다. 아니, 집에 온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목걸이나 단검에 대해 알아낸 게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제게 아무 질문도 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멀루양이 이 집에 있는 동안 썼거나 받은 편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물론이죠. 조지경께서 그녀의 편지를 철저하게 감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댄버스와 연락을 시도하려는 어떤 시도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 앞으로 온 모든 편지를 저나 제 아내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그 편지는 모두 아버지의 옛 친구들로부터 온 것으로 그녀가 영국에 와 있는 지금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쓰는 것에 그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받은 모든 편지에 아직 답장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로 한 번도 펜을 손에 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몰래 편지를 썼다 해도 그 편지를 어떻게 붙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혼자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아내의 하녀를 제외하고는 다른 하인들에게 편지를 줄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충분히 주의를 받았으니 그녀의 편지를 비밀리에 주고받는 일을 도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편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럴 리가요. 멀루양은 호크 씨가 우편으로 단검을 받을 때마다 아침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편지가 아침 첫 번째 우편으로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멀루양은 식사 시간을 잘 지켜 참석했어요. 당연히 나는 그 불쾌한 편지를 받고 놀라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돌려봤고요. 멀루양은 내 비밀스러운 적이 누구일지 매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렇겠죠, 호크 씨. 제가 당신께 아주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크 씨가 그것을 정확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죠. 감사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우편으로 이미 익숙한 그 큰 봉투 중 하나를 받게 되고 그 안에 2개가 아닌 3개의 단검이 그려진 그림이 들어있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크 씨가 크게 동요하며 외쳤다.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는 흥분한 상태로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호크 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군요. 러브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부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 우편으로 큰 봉투가 도착한다면 이전에 다른 편지를 열었던 것처럼 봉투를 여세요.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호크 씨 아내와 조카 그리고 멀로 양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군요. 러브데이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제 생각에 지금쯤 부인께서는 워털루에 도착했을 것 같으니 제가 떠나는 게 호크 씨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내일 정오에 고어가에 있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노신사는 그녀를 공손히 아래층까지 배웅했고 현관문에서 악수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불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강조하며 물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는 다음날 아침 그가 고어가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녀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이기도 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러브데이가 가리킨 의자에 앉으며 외쳤다. 당신이 예고했던 3개의 단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걱정거리까지 추가됐어요. 오늘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멀로 양이 혼자서 집을 나갔는데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혼자서 문 밖을 나선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부인이 돌아오셨군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제가 호크 씨에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무리하게 집을 떠났던 그 젊은 숙녀는 현재 체링크로스 호텔에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본명인 메리 오그레디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어요. 뭐라고요? 개인 방을? 본명 오그레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호구 씨가 집으로 받아들인 당신의 옛 친구의 딸은 사실 멀로 양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배에서 하녀 역할을 하도록 고용됐죠. 멀로 양의 원래 하녀는 몰타에서 하선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본명은 메리 오그레디이고 그녀는 멀로 양이 그녀의 연인인 덴버 씨와 함께 북경을 떠나기 전에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는데 매우 유능한 조력자임이 증명되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호크 씨가 다시 외쳤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전부 얘기해봐요. 먼저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해드리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멀로 양은 덴버 씨와 미리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녀가 북경을 떠나고 그녀가 온 경로를 따라 그도 여행하고 플리머스에 도착하면 그녀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편지를 받기로 한 것 같아요. 멀로 양은 배에 오르자마자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고요. 첫 번째 단계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그녀의 하녀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첫 항해였기 때문에 그 불쌍한 여인은 뱃멀미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멀로 양이 몰타에 도착해 다음 배편으로 그녀를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북경 상속녀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인물은 콜롬보 일반석 승객 중에서 찾을 수 있었겠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스리랑카에서 배에 탑승한 메리 오그레디 양이었고 제가 그녀를 잠깐 본 바로는 아마도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 같더군요. 호크 씨도 알다시피 그 젊은 여성이 당신 집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는지 아실 거예요. 그녀는 영리하게도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옛 중국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는데 곤란한 대화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녀는 펜과 잉크 사용을 피했는데 그건 예. 호쿠씨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하지만 친애하는 불응양, 당신과 내가 지금 당장 체렌크로스 호텔로 가서 그녀에게 멀로양과 그녀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2시간 전에 코쿠의 워번 플레이스 14번지에 있는 어머니 오그레드 부인에게 보낸 정보에 대한 답장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 모든 걸 어떻게 아는 거죠? 그 마지막 사실은 오늘 하루 동안 그 젊은 여성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제가 고용한 사람의 기지 덕분에 알게 된 간단한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는 요소들이 많아서 다른 세부 사항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행인 건 호쿠씨를 당황하게 만든 그 3개의 단검이 저를 올바른 단서로 인도했죠. 호쿠씨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단검 이야기로군요. 그 문제에 대한 의문을 불응량이 풀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호쿠씨에게 그 3개의 단검을 보낸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하면 많이 놀라시겠어요? 당신이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호쿠씨에게는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던 그림이었지만 제게는 평화롭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제가 본 그림은 무기고와 같은 폭력적인 그림을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가문의 문장이나 상징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곳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비밀 결사 구성원들이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중세 기사들의 방패에 새겨진 십자가를 떠올리게 했고요. 이제 다시 그림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러브데이는 이 말을 하며 그녀의 책상에서 호쿠씨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편지를 꺼냈다. 우선 일상적인 단검의 칼날은 보통 무기의 길이 중 적어도 3분의 2를 차지하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 호쿠씨가 칼날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손잡이보다 길지 않습니다. 2번째로 손을 보호하는 가드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3번째로 무기의 손잡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각진 모양에 주목해 주세요. 제게는 그것이 십자군의 십자가 상단 부분을 떠올리게 했어요. 누구의 손도 여기 그려진 손잡이를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제 저는 대형 박물관으로 가서 문장학에 관한 귀중한 책을 찾아봤어요. 그 책은 여러 번 제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놀랍게도 제 예측이 입증된 것을 발견했어요. 문장 방패에 새겨진 다양한 십자가 사파 중에서 앙리 댄버스가 에드워드 1세의 십자군에 합류할 때 자신의 가문 문장에서 특정한 문장을 가져와 갑옷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문장은 이후 댄버스 가문의 문장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제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코크에서 누군가가 2번이나 호쿠씨에게 댄버스 가문의 문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호쿠씨의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죠.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박물관을 나와 피에노 사무실로 가서 콜롬보호를 타고 도착한 승객 명단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명단이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도 사람들은 봄과 가을 시기에 비스케이만을 건너는 것을 피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멀로양 외에 플리머스에서 내린 승객이 오그레드 부인과 오그레드 양 2명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호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리랑카에서 탑승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름과 플리머스에서 내렸다는 사실은
쿠크가 그들의 목적지일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그 후 저는 콜롬보 다음으로 도착한 배의 승객의 명단을 요청하며 나를 응대해준 직원에게 친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두 번째 도착 명단에서 저는 친구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웬트워스 댄버스였죠. 이런, 그 뻔뻔함이라니. 어떻게 감히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아마도 북경을 떠날 그럴듯한 구실은 그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척의 사망이나 부모님의 병환 같은 이유 말이에요. 그리고 조지경은 젊은 남자가 그의 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국으로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음 우편으로 호크 씨에게 이 문제에 대해 편지를 쓸지도 모르겠지만 젊은 남자를 막을 힘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젊은 남자는 멀로양과 오그레디 가족처럼 플리머스에서 내렸어요. 제가 어제 오후 당신의 집에 갔을 때 조사한 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제가 당신의 응접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죠. 당신의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과 멀로양 사이의 대화가 들렸는데 젊은 숙녀의 한마디를 듣고 그녀의 국적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쉿이라는 단어였죠. 오, 정말 놀랍군요. 영국인의 쉿과 아일랜드인의 쉿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자의 쉿은 뚜렷한 무성음으로 시작하지만 후자는 뚜렷한 W로 시작하죠. 그 W는 아일랜드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그리디 양은 아일랜드인이 발음할 수 있는 뚜렷한 쉿이라고 발음했어요. 그래서 메리 오그레디가 우리 집에서 멀로양의 역할을 맡았다고 결론 내린 건가요? 바로는 아니었고 호크 부인의 하녀와 함께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녀의 방은 놀랍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방을 정리하는 방식에는 숙녀의 정돈과 하녀의 정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아주 달라요. 숙녀의 정돈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깔끔하게 유지하죠. 하지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녀가 주인을 위해 방을 정리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멀로양의 방은 숙녀의 정돈 방식이 아니라 하녀의 정돈 방식이었고 호크 부인의 하녀는 멀로양 스스로 방을 정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동안 음모라고 할 수 있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고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능성은 금세 확률로 바뀌었고 일단 확인된 확률은 또 다른 가정을 불러왔죠. 이제 멀로양과 메리 오그레디 양이 서로 거처를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북경의 상속녀가 잠깐 코크의 소박한 집에서 머물고 메리 오그레디 양이 멀로양의 집에 머문다고 하면 그녀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메리 오그레디는 언제 그녀의 가짜 역할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었을까요? 소통의 필요성은 꼭 필요했을 것이고 두 소녀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 젊은 숙녀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호크 씨에게 익명으로 보내진 충격적인 편지는 식구들에게도 알려질 것이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편지 내용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언급되면서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나 신호 체계를 만들어 의심을 피하면서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검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덴버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아마도 멀로양은 그녀의 연인이 보낸 편지에서 이 문양을 여러 번 보았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단검이 멀로양과 오그레디 부인이 코크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호크 씨가 받은 2개의 단검 또는 십자가는 덴버 씨가 플리머스에 도착한 날에 보내졌으며 그 그림은 그가 그렸을 거로 생각해요. 이제 3개의 단검 그림이 멀로양이 이 젊은 남자와 결혼하고 그로 인해 메리 오그레디가 맡고 있던 부담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마지막 신호가 보내지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당신의 집을 떠난 후에 당신이 이미 받은 것과 같은 3개의 단검 또는 십자가를 그렸고 첫 번째 우편으로 당신에게 도착하도록 보냈어요. 저는 린치코트에 있는 우리 직원 중 한 명을 당신의 집을 감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오그레디 양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보고하도록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그 직원은 당신 집에서 오그레디 양이 나와 체링크로스 호텔로 갔다고 알려왔고 이후 그녀가 전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직원은 그 전보가 코크의 워번 플레이스에 있는 오그레디 부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엿들었고요. 제가 이 정보를 받은 이후 코크로 가는 전보들이 놀라울 정도로 빈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빈번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식이죠. 오그레디 부인의 주소를 알게 되자마자 저는 그녀의 딸의 이름으로 전보를 보내서 답장을 체링크로스 호텔이 아닌 1154 가워가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약 45분 후 그녀로부터 답장을 받았는데 후쿠 씨도 흥미롭게 읽으실 거라 확신해요. 러브데이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보 중 하나를 후쿠 씨에게 건넸고 그는 소리내 읽었다. 혼란스럽구나. 왜 이렇게 서두르니? 결혼식은 오늘 아침에 있었다. 내일 약속한 신호를 보내마. 오늘 밤은 다비스터 광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결혼식이 오늘 아침에 있었다고요. 후쿠 씨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소식은 내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으니 그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저는 이 전보의 답장으로 신부와 신랑의 거취를 물었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어요. 러브데이는 소리내 읽었다. 그들은 내일 밤 플리머스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체링크로스 호텔에 묵을 거야. 약속대로. 그러니 호크 씨, 러브데이가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옛 친구의 딸을 만나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다면 플리머스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리면 될 거예요. 오그레디 양이 신사와 숙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하녀가 들어오며 말했다. 오그레디 양? 후쿠 씨가 놀라면서 말했다. 아, 네. 당신이 오시기 직전에 제가 그녀에게 전보를 보냈거든요. 여기로 와서 신사와 숙녀를 만나라고요. 그녀는 아마도 여기서 방금 결혼한 2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바로 왔나 봐요. 그 숙녀를 안으로 모셔와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군요. 후쿠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러나 후쿠 씨의 당혹감은 오그레디 양이 방으로 들어와 기대했던 신랑 신부 대신 자기의 전 보호자와 마주쳤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후쿠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보였고 그래서 러브데이가 먼저 나섰다. 그녀가 오그레디 양을 위해 의자를 내밀며 말했다. 후쿠 씨와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어요. 하지만 그 전에 멀로 양과 당신의 음모가 모두 밝혀졌고 그 음모에 대한 당신의 역할이 관대하게 처리되길 원한다면 우리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그레디 양은 눈물을 터뜨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멀로 양이 시킨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도 원하지 않았고요. 신사의 집에 들어가 제가 아닌 척 연기하는 거 말이에요. 우린 100파운드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녀는 흐느낌 때문에 말을 멈췄다. 러브데이가 경멸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기에 가담한 대가로 100파운드를 받기로 했다는 거군요. 우린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그레디 양은 흥분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멀로 양이 말했어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도울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내 생각에 러브데이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멀로 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소녀는 더욱 격렬히 흐느끼며 눈물을 쏟았다. 전 그 목걸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는 거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멀로 양이 북경을 떠나기 2-3달 전에 목걸이를 덴버 씨에게 주었고 그는 목걸이를 홍콩에 있는 자신이 아는 다이아몬드 상인에게 보냈어요. 그 상인은 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요. 멀로 양이 말하길 그 사람의 이름은 데카스트로라고 했어요. 데카스트로, 다이아몬드 상인, 홍콩. 이 정도면 충분한 주소가 될 것 같군요. 러브데이가 노트에 적으며 말했다. 그리고 덴버 씨는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진 멀로 양에게 줘서 당신과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 감옥에 가야 할 사기를 치게 했겠죠? 오그레디 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릴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두 손을 모아 간청했다. 우린 아직 멀로 양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제발 우릴 봐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러브데이는 호크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생각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가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코크에 있는 당신 어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있나요? 없군요. 그렇다면 여기 돈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요. 멀로 양, 아니, 댄버스 부인이 우리 집으로 와서 그녀의 짐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그녀가 가져갈 때까지 짐은 내 집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오그레드 양이 알아듣기 힘든 말로 감사 인사를 남기고 방을 떠나자 그는 러브데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정리하기 전에 아내와 상의해야 했는데. 그는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군요.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부인께서 들으시면
당신이 하신 일을 분명히 찬성하실 거라 확신해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그리고 나이 든 성직자가 말을 이었다. 조지경에게 편지를 쓸 때 물론 당장 써야겠지만 이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쁜 거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요. 그렇지 않나요, 부릉냥? 그리고 생각해봐요. 내 조카 잭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는지 말입니다.